2020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정래 씨, 작가 조정래 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조정래 씨가 작가로 등단한 지 50주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친일파,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는 질서가 서지 않고 나라의 미래가 없다. 반민특위는 민족 정리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150만 정도 되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친일파라고 하니까 글쎄,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 문다혜 씨가 일본 국사관 대학을 나왔다고 제가 기사라도 쓰고 누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사관 대학은 정합론을 주장했던, 한국을 정복하자, 대한제국을 정복하자는 정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세운 학교죠.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옛날엔 상당히 일본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키우려고 만든 대학인데 거기 출신이다, 졸업자다 이런 것도 보도했으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친일파냐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끌시끌해지니까 10월 14일 이 조정래 씨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정래 씨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 된다 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다. 오늘 저희가 이 라디오에 나온 한 이야기의 핵심적 주제다. 제가 한 말은 토착 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라는 주어부를 분명히 설정해서 그 범위를 한정했다. 그 토착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한 거지 모든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그 주어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로부 뒷부분만 쓰면서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다 친일파라고 말한 것처럼 썼다. 조선일보가 생략 보도를 해서 과장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그는 다른 신문들이 보도한 것도 예로 들면서 오늘 신문을 다 가져왔다. 모든 신문이 거의 다 취재했는데 문제된 부분을 기사로 쓴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6군데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토착 왜구라는 주어부 부분을 빼버린 신문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인터넷판, 동아일보 이렇게 조중동이다 특정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래 씨는 조중동 등을 두고 이제 이들의 시대는 끝났으니 정신 차리라 라고 촉구도 했네요. 조중동 언론이 보도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딸도 일본 유학에 다녀왔으니 친일파냐, 주책, 광기, 극우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진중권 전 교수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조정래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태백산맥, 그분이 쓴 소설이죠. 때부터 조선일보가 나를 빨갱이라고 나를 기사로 고발했고 그것도 모자라 월간조선에서 250매 특집을 실었다. 네, 저는 이 기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쓴 기자도 잘 알고 있고 또 조정래 문학관이라고 가보니까 거기도 월간조선이 전시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국가보위법 위반 빨갱이다. 2번이나 사설로 나를 구속하려고 썼다. 하라고 썼다. 1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주진우 씨가 또 커지는데 선생님이 일본 유학 싫어하는 것 아니죠? 라고 묻자 조 씨는 신문의 의도적 왜곡 때문에 상처받거나 언짢았던 일본 유학 다녀온 분들께 신문을 대신해서 사과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상당히 당황했겠죠. 일본 유학 갔던 사람을 다 친일파라고 했으니까. 그 토착 왜구의 민족 반역자 활동이나 친일 활동 그 말은 맞는데 모든 일본 유학 다녀온 사람에게 덤태기 씌웠다. 토착 왜구들은 친일 활동을 했지만 그 말은 맞지만 모든 일본 유학 다녀온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이제 정확한 보도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미디어 오늘이
그 정확하게 조정래 씨가 그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뭐냐라고 찾아봤어요.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은 어떤 매체인지 아시죠? 네. 언론단체에서는 좌파적인 언론단체가 하는 단체죠. 만든 매체죠. 거기서 조정래 씨 멘트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토착 외고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버립니다. 조금 애매한데 토착 외고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버립니다. 그럼 조중동이 이 표현대로라면 조중동이 잘못 보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대로 하게 되면 물론 이분이 좀 오버해서 표현한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분의 말을 옮긴 게 조중동이 틀렸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번째, 토착외고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그들을 일본의 죄악에 대하여 편들고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 자들을 증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것은 사회적,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흥분하셨네요. 조중동 5분 한 거 아닙니다. 토착외고 니콜, 토착외고 즉 일본 유학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황해서 주진우 프로에 나와서 토착 외국에 해당되는 사람만 처벌해야 된다는 걸 톤을 다운시킨 거죠. 일본 유학생이 친일파라면요. 저항시인 윤동주, 일본 동지사대학 다니다가 연희 전문으로 왔죠. 또 서정시인 김소월도 친일파가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겠네요. 친일파가 150만 명이나 됩니까? 토착외고가 150만 명이나 됩니까? 일본 유학생이 150만 명이나 됩니까? 조금 저는 조정래 선생이 좀 오바를 했다고 보는데 그 오바한 거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 덮어씌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KBS 주진우가 프로가 장단을 맞추는 거.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바로 역공을 받았죠. 그럼 문 대통령 딸도 일본 대학 나왔으니까 문 대통령도 친일파냐라는 게 나오니까 당황했겠죠. 자, 조정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도 어릴 때 학생 때 태백산맥도 봤고 남북운도 봤고 뭐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감동도 했었고 제가 지리산 좋아해서 칠성계곡에 가서 한번 옛날 빨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네, 뭐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조정래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아일보 1990년 10월 28일자 거기에 이제 고정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구만리장천 떠돈 한의 모닥불 그런 제목을 붙인 이 제목은 뭐 본인이 붙였는지 동아일보 편집자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딱 보면은 조정래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쓴 거니까 나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나는 전남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났다. 서남사란 절을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큰 절이고 오래된 절이죠. 저도 몇 번 가본 절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승려였고 즉 조정래 씨의 부친은 승려였고 어떤 승려였냐? 일본의 종교 황국화 정책에 의해 철룬이라는 젊은 승려는 대표 선수로 뽑혀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서남사 대웅전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절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래 씨의 부친은 철원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인데 일본의 종교 황국화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때 원래 우리나라 고유 불교는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구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 스님들은 지금도 다 결혼하시죠. 대처승이죠. 종교 황국화 정책은 대처승이 되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운이라는 스님은 대처 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정책 때문에 대표 선수로 뽑혀서 일본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조정래 선생의 부친은 토착 외고인가요? 참 씁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부친께서는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서남사 대웅전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최초로 올렸고, 아마 최초라는 거는 스님 중에 최초란 얘기겠죠. 그리고 그 절에서 자기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써놨네요. 그러니까 나는 흥하지 않은 중의 아들인 것이고 일본이 종교 식민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바이니 그 탄생부터가 기묘하여 소설적일 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나를 있게 해준 일본의 식민 정책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일본의 식민 지배의 잔혹상과 우리 민족의 투쟁사를 길고 긴 소설 아리랑로스를 작정이니 이 또한 소설적인 악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일본 인연을 해놓고 나서는 또 일본을 비난한 소설을 쓰겠다, 아리랑 쓰겠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해방되던 해인 4살 때 서남산을 떠났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아버지가 저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사연인즉 당시 부주지였던 아버지는 해방이 되자 현수막들을 내걸기 시작했다. 절은 소작인들을 거느려서는 안 된다. 절은 대중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승려는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불교혁신을 내세운 아버지는 진보적 승려였던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운동권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그 추종 세력들은 그때의 사회상황과 맞벌려 반대파인 보수 세력에 밀려 절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네. 아버지가 좌파였다는 얘기는 진보적 승려. 해방될 무렵에. 일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진보파가 많죠.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갔다 왔다고 전부 다 친일파를 물으면 곤란이죠. 아마 조정래 씨는 여기서 당황했는지도 몰라요. 문 대통령 딸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는 다 척결, 일본 유학 갔다 오면 척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 척결을 친일파라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 유학생 중에서 일본 갔다 온 사람 중에 또 좌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파란 많은 삶은 시작되었고 나도 그 그늘 아래서 항시 춥고 배고프고 숨가쁜 소년 시절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특히 그 증상이 심해 지금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끼니를 거르는 일이었고 겨울옷은 무작정 두꺼운 것만으로만 장만하려 드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죠. 걱정이 많다는 뜻이겠죠. 겨울옷은 무조건 두꺼운 것으로만 장만하려고 드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정신 이상인 법인데 치유가 불가능한 나의 그런 증상도 정신 이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쭉 지나가겠습니다. 6.25 때 얘기겠죠. 아버지가 보도연맹을 피해 순천을 떠났고 6.25를 논산에서 겪었으며 벌교에서 중학교사로 안착한 것은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였다. 그런데 나는 전쟁에 떼밀려 다니라고 어려운 맞춤법을 제대로 맞출 줄 모르는 엉터리 학생이었다. 그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 불교는 비구승입니다. 네. 결혼을 안 하는 장가를 안 간 스님, 남자 스님들이 절을 이끄는 비구승이 주력이죠. 일본은 대처승입니다. 전 일본 절에 가서 잠도 자고 일본 스님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절을 조금 압니다. 이 비구승으로 되어 있는 조선 불교 전통을 대처승으로 바꿔놓게 된데 역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는 거는 잘 우리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들 중에 변절하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분을 만해 한용운이라고 꼽는데 한용운 선생은 조선 불교를 대처승으로 바꿔놓는데 역할을 일부 하셨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쓴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13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합병되고 3년 후죠. 거기에서 조선불교의 비구승 제도가 불교의 고립과 쇠락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불교의 쇠락과 고립을 가져온 거는 조선이 숭유옥부를 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분은 비구승 제도로 봤습니다. 한용운은 잘못된 구습을 혁파하고 일본식 대처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조선불교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총독부는 승려가 혼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승려들이 이 일본에 합병된 조선의 승려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대처승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한영훈 선생도 자식을 한 분 낳았죠. 그래서 일제 말에 가게 되면 대처승이 우리나라 절에 한 7,000명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스님은 40명에서 뭐 많은 데는 한 200명까지, 뭐 정확한 통계는 워낙 은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요, 한양 도성 사대문 안에는 절을 못 만들게 했어요.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왕비나 또 어떤 경우는 왕조차도 불교를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주변에 가보면은 뭐 나라 국자 들어가는 절들이 많죠. 그런 건 다 왕실이 후원한 절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눌렀지만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제법 있어갖고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면 청국사 이런 것도 나라 국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절은 그 절에 있는 승려들은 남한산 성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불교를 억압하면서도 또 불교의 스님들이 그 산 속에 있는 산성을 관리하게 하고 또 위기가 되면 그분들이 승병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걸 하도록 조선은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병 전통 때문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키고 왜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토대가 됐던 거죠. 불교도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도 많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의 대일본 제국에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순종의 나라를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의 승려들이 돈을 모아갖고 한양 도성 안에 처음으로 절을 짓습니다. 그 절이 각황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승려들은 한양 도성 안에 절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절이 1938년에 약간 자리를 옮겨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조계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옮기면서 태고사라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 태교사가 38년이니까 일제 때 아닙니까? 그때 그 태고사가 조선불교 총본산이 되기로 했습니다. 모든 조교, 조선의 모든 불교 단체의 중심이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태고종이 생기는 겁니다. 대처승 집단. 그래서 이 집단은 아까 말한 대로 대처승 집단이 된 거죠.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한국 불교는 대처승이 줄이었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건국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님은 그 북한산에 가면 대남문 옆에 가면은 그 문수상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낳았다 그러죠.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 모친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 어느 종교 불교를 믿느냐 또 뭐 기독교를 믿느냐 차이는 있지만 그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외색이라 그러면 질색을 하고 아주 싫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때까지 조선 우리나라 불교가 대처성이 주류니까 아주 못마땅해 보시고 54년도에 불교 정화를 하라고 유시를 내립니다. 정화 유시를, 불교 정화 유시. 그래서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처승을 밀어내고 각 절에서 장가가지 않은 비구승들이 절을 들어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54년도에 시작됩니다. 그때 이 태고사에 들어와서 비구승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밀어내면서 그때 이 조계사로 이름을 바꾸고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내고 이승만 대통령은 불교 정화 유시를 3번인가 4번 내릴 만큼 아주 그 대처승 집단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구승하고 대처승하고 밀고 땡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대처승 중에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조정래 선생의 부친이었던 거죠. 물론 그분은 해방 때 서남사가 유명한 대처승 절, 지금도 대처승 절이고 나오긴 했지만. 그 대처승 그러다가 이제 4.19 때 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대처승들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조계사를 되찾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61년도에 5.16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박정희 세력이
개입하면서 비구승이 이제 확실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고종이 많이 밀려났고 태고종 세력은 지금 서남사 등 몇 군데 또 서울의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봉원사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비구가 대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계종 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조계종 비구승이 적었잖아요. 그게 아마 덕숭산 수덕사 문중하고 범어 문중인가 거기만 거의 비구승이 있고 나머지 절들은 다 대처성이었거든요. 그 두 세력에서 나온 스님들이 쭉 전국의 절들을 차지해 가다 보니까 두 문중이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에도 범어 문중이 더 다수고 수덕 문중이 조금 소수고 둘이 이렇게 늘 갈등이 있는 그런 구도로 갑니다. 그게 서울에서는 조계사하고 개운사 간의 다툼 주로 많이 나왔던 거. 뭐 그건 대충 불교제에 조금 이제 이해하라고 설명드린 거고 그것이 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자, 대처승이었던 조정래 선생의 부친은 불교 정화를 하기 전에 서남사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진보적 사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조정래 씨 글에서 나왔듯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은 대처승 집단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본에 갔다 온 대처승이었던 조정래 씨 부친이 반일 사상을 가진 건 좀 특이합니다. 그거는 좌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반일 의식은 좌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파에도 반일 감정 가진 분 많습니다. 김구 선생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자기 부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빨치산 이끌었던 사람이 이현상이잖아요.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또 먼저 들어왔던 게 남도부 아닙니까? 남도부를 주인공으로 한 거는 뭐 이병주 씨의 소설 지리산인가요? 네. 이런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리산 빨치, 굿빨치, 신빨치 다 포함해갖고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 아닌가요? 신빨치들은 우리가 인천상주작전에서 북진할 때 도망가지 못한 세력들이 남아서 제2전선을 만든 거고 굿빨치들은 그 전에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들어가서 항전한 세력이 됩니다. 일종의 해방부를 만들려고 했었죠. 반대로 우리는 이북 황해도 9월산에 이제 그런 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재밌게 쓴 소설이 태백산맥이고 그거를 미화한 소설이 태백산맥이죠. 그래서 월간조선에 제가 아는 기자가 그걸 썼었습니다. 저도 지리산에 대해서는 저도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두 소설에 대한 맥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정래 선생은 불만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일본 유학 갔다 왔다고 전부 다 친일파를 몰아요?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조정래 선생한테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줬다고 봅니다. 이게 북한이었으면은 그 반대편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회 못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로 본인은 1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이 봐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창작이고 소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소설이니까 넘어가 준 거죠. 그나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니까 이제 또 50주년을 맞고 하니까 오버하셔가지고 전체를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가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제 덮고 있는 거죠. 이 태백산맥이나 남부군 같은 거는 남부군 또는 뭐 지리산 같은 거는 이 386 주사파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뭐 저도 그 시절에 봤던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정부에서는 주사파가 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래 씨가 나와갖고 50주년을 맞아갖고 말씀하시다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주류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친일파 문제는요. 우리가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트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배워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나마 나라를 이끌 수 있었고 뭔가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일본과 뭐가 연이 있다고 다 잘라내면은 대한민국 누가 이끕니까? 그러면 김일성이도 잘라야지. 그건 친중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그 주보중인 밑에서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양아버지는 중국인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이 친일파 문제가 나오고 흔들다 보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게 되는 모습에 도달합니다.
조정래 선생께서 태백산맥 쓰고 아리랑 쓸 때는 하나만 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게 본인도 딱 돌아가게 되면 본인도 이런 모순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일파 문제를 가졌고 이 정부가 정통성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것도 한쪽만 본 거고, 네. 홍익표 누구죠?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조부가 일본서 귀족주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친일파죠. 참 뭐 따지고 들어가면 모순.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설치고 있거든요. 미국에 가서 어떤 민주당 의원을 만나갖고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땐 친일파인데 지금은 좌파가 돼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를 보게 되면은 주요 세력들이 웩 떠도 꼬리가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들고 본말이 전도돼 있는. 그래서 당신들이 야당을 할 때는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만 갖고 떠들지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하다 보면 자기들도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마구 하다 보면 조정래 씨처럼 자기 아버지도 일본 유학 갔고 일본이 장려한 불교의 그런 멤버였고 또 파고 들어가본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교 전통을 지켰다고 하는 만해 선생도 또 저런 모순이 나오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안희태 선생이 낫지랑 가까웠다고 또 무슨 애국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 하나하나 다 이상한 것만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잘한 쪽으로 쭉 나가야 되죠. 뭘 자꾸 남을 자꾸 이렇게 헐뜯으려고 해요.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조정래 사태로 본 거는 부메랑은 자기한테 돌아온다. 역시 친일 코드, 반일 코드 내세웠던 문 대통령도 자기 딸 문제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 부인께서는 일본 다도를 즐기셨던 분이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논쟁은 그만뒀고요. 국가 발전에 매진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